미국의 구인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가 760만 건으로 전월 대비 55만 6천 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에도 못 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조치가 연기 없이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추가 관세를 발효 직전에 한 달간 전격 유예한 바 있는데요.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연기 없이 4일 발효됐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발표하고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는 등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고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대이란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서명은 이란과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몇 시간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구글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현지 시간으로 4일 지난해 4분기 매출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964억 7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또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은 119억 6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예상치에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내면서 장 마감 이후 알파벳의 주가가 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안에서는 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졸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구인 구직 건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못 미쳤고 또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어느 정도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덜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19,650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77% 그리고 다우존스도 0.27%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4,541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히트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본 결과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5%, 메타는 0.96%, 엔비디아는 1% 넘게 올랐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애플 역시도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라이릴리도 1.93% 그리고 아마존 역시 2%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더 우세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소식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기업입니다. 네, 먼저 애플의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 넘게 오르면서 232달러에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결과처럼 지금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5% 강보합 수준에서 머물렀고 412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1.71%, 2% 가까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GDDR7에 대한 소식이 있었고요. 118달러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마존닷컴은 1.95%, 2%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주가는 237달러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메타입니다. 0.96%, 약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704달러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알파벳은 2.56% 상승하면서 206.3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테슬라는 2.2%, 2% 넘게 올랐고 392달러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네, 먼저 UBS부터 살펴볼 텐데요. 7% 넘게 급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2달러 수준에서 머물렀고요. UBS는 은행의 순이익 7,007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의 예상치 8억 8,640만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는데요. 이와 함께 계속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UBS는 작년에 인수한 크레디티 스위스와의 합병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스위스 정부의 자본 요건이 강화한 점은 은행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구글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은 2.56% 상승한 채 마감을 지었고요. 206달러에서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우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해 4분기 예상치 거의 부합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장 마감 이후 4분기 매출은 96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2.15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알파벳 주가는 장 마감 이후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코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가 좀 아쉽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AMD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AMD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58% 상승했고요. 119.5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1분기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하기도 했고 실적 역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EPS가 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었고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AMD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하며 PC 시장 둔화에 대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주가는 현재 4%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나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더 자세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정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관세 정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 마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상 지금은 뭐 캐나다랑 멕시코에게 관세를 한 달 정도는 유예하지만 반면에 또 중국에는 20% 관세 부과가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뭐 감히 제가 평가하는 건 좀 우습긴 하지만 예상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걸 예상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희망을 했던 입장이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관세든 아주 좀 아시한 이런 정책들을 계속 펴고 있고 그게 결국은 다른 나라에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멕시코나
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왔었지만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분기 성장률로 보면 0.5%가 안 됩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그러면 일단 이 게임 자체가 그 미국이 나홀로 GDP 성장률 3%대를 구가하고 있고 뭐 소비도 굉장히 세고 이렇게 그 기울어진 어떤 게임에서 캐나다나 멕시코가 어제 아침이었죠. 우리나라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에 그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한다고 했더니 또 각 나라에서 우리도 뭐 보복 관세 하겠다 이렇게 약간 뭐 뭔가 쇼잉오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이 파워 게임 아니었어요. 뭐 하루 만에 다시 또 고개를 숙이는 또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 파나마 운하 관련해서도 파나마에서도 이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뭐 한 달 전만 해도 콜롬비아도 이미 뭐 하루 만에 그냥 고개 딱 숙이는 결국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림이 결국은 미국 경제나 미국 체질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래는 반응 오케이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뭐 마약이라든가 미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의 어떤 조금 뭐 잔인할 수도 있는 미국 위주의 어떤 입장이라고 할 때 뭐 여담이긴 하지만 미국에 투자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그림입니다. 저한테는. 네,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 자체가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였기 때문에 관세를 이렇게 부과한다. 그렇다면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부정적으로도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게는 한 달간의 유예 시간을 줬고 중국은 관세가 10% 부과가 시작됐고 그리고 최근의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EU에게도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세를 어디 매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이번 4년 내내 트럼프가 지난 또 그 과거 4년 내내 아젠다 47이라고 하는 donaldjtrump.com이라는 개인의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멕시코, 캐나다는 아주 그 가까운 동맹이고 우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5%를 관세 부과했다는 얘기는 실제 캐나다나 멕시코를 속된 표현으로 잡기 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저는 그 어제 관세 이걸 보면서 아 확실히 미국의 주적 또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주적은 중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뭐 끝장을 볼 것 같은 그런 강한 태도를 가져갈 겁니다. 이유가 그 중국만큼의 어떤 뭐 주적의 입장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중국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워낙 나름의 거대한 상대이다 보니까 뭐 밀당을 좀 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뭐 또 조금 오늘 아침에도 여러 방송들을 보니까 다음은 한국이다 뭐 이렇게 약간 성급한 표현들을 하는데 미국이 다시 말하면 한국에다가 뭔가를 다시 좀 뭐 원할 만큼의 그런 큰 비중을 차지할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말씀이 조금 불분명했는데 EU에 대해서도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리거나 또는 다시 말하면 정작 중요한 건 주식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주식이 반영하는 경제 체질 또는 경제가 훼손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지만 EU나 또는 더 나아가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양 당사자가 큰 피해를 볼 만큼의 극단적인 수준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고 있는데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2기 때 이 관세 문제가 계속해서 아마 뭐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적당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봤더니 뭐 물론 EU도 그렇고 멕시코, 캐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자국이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큰 적대국은 중국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도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어떻게 좀 풀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관세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우리 증시라던가 뭐 미국 시장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까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그동안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게 미국 경제는 그래도 탄탄하게 가고 증시도 잘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어쨌든 관세라는 게 한 달은 유예가 됐지만 그러면 한 달 뒤에는 발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무뎌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는 지난 31일 때처럼 크게 빠지지는 않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점점 그 반응이 좀 무뎌지겠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기조적으로 꺾일 거냐.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아주 뭐 기조 트렌디하게 아주 하향으로 갈 거냐. 또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이 반영하는 경제가 훼손이 되고 다운턴으로 갈 거냐. 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으면 얘기가 좀 다르지만 뭐 유럽이라든가 가까이 뭐 자꾸 언급이 되는데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 부과하는 거,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발 수출 의존도가 거의 80%에 달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살짝만 손을 튕겨도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게임에서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런 상대방 국들이 어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미 한 달간 유예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국경에다가 10,000명 정도의 각 국가별로 그 보안 요원들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서 이제 펜타닐 마약이라든가 불법 이민자들을 다 막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뭐 25% 업동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띄워주시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 뭐 관세가 정말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어떤 양상으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할 거라고 봐요. 가장 오른쪽에 이게 이제 올 초부터 2월 3일 어제 시장보다 이제 그저의 시장까지 미국의 이 S&P 500 내에 각각 11개 업종별로 주식시장 상승률입니다. 빨간색 차트가. S&P 500이 1.9% 상승했는데 가장 끝에 S&P 500이 이퀄 웨이트라고 하죠. 참고로 S&P 500은 빅테크 M7이 시가총액 방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S&P 500 이퀄 웨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들이 동일한 비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수 빅테크 대 다른 종목들의 비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S&P 500이 1.9% 상승했을 때 S&P 500이 2.8% 거의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 요인들이 가까이 그 가운데 금융부터 쭉 해서 저 중소형까지 부동산 각종 업종별로 보니까 적어도 S&P 500 1.9%보다 금융 같은 경우는 5.9% 지금 상승하고 있고 연초 이후에 저기 통신 서비스 5.8%, 헬스케어 소재가 5.5%, 7%씩 상승하고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이게 이런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난 2년 동안은 M7 빅테크가 거의 S&P 500 상승의 거의 절반 이상을 끌어왔을 정도로 그때 당시는 사실 여기 보시는 테크나 통신 서비스가 나홀로 상승했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 상황이죠. 정작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언급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 자체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빅테크나 M7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주도했던 이 감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저는 키워드가 이제 자산 배분,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관세를 포함해서 이따가도 언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딥식이 시장에 던져준 아주 중요한 어떤 앵커 역할을 한 거는 트리거 역할을 한 거는 지금 이런 시장 앞으로 제가 이제 분산 배분 말씀드렸는데 다시 좀 표현드리면 이제 그 종목별 장세 이제까지는 사실 M7 빅테크 하면 다 올랐던 시장이었단 말이죠. 뭐 약간의 버블 영역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지금 이제는 실적 위주 장세, 종목 장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산과 배분이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빅테크 장세가 정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목별 장세로 갈 거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이 딥시크 이야기를 나중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딥시크 얘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은 지나서 시장도 좀 무덤덤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시장도 다시 봤더니 기사 안에서 딥시크의 영향으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딥시크의 여파에 살펴봤더니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반면에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대표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정적인 거를 그닥 보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질 때는 기업들이 슬슬 가격을 올리는 효과.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니까 기업들이 뭐 여러 비판 없이 그냥 가격을 마구 올리던 걸 못하게 되는 측면 비슷한 뭐 이렇게 AI 관련해서도 딥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AI라고 하고 뭔가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이거 월 구독료 뭐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 5만 원도 그냥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따뜻한 뉴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딥식이 등장하면서 이제 가격을 마구 올릴 수 없는 그런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투자자나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사실 테크니션은 아닙니다. 기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딥식이 모델이 어떻고 뭐 어떤 과정에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지난 1월 29일 날 브래드 거스너라고 하는 알티미트의 CEO예요. 이분이 미국에서는 그 빅테크에 대한 해안, 인사이트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으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 팟캐스트에 젠슨 왕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이분이 그때 CNBC에서 1월 29일, 1월 25일 날 딥식에 딱 출연한 이후에 시장이 많이 그때 이제 CNBC에서 인터뷰한 걸 제가 몇 개를 뽑아왔습니다. 간단히 정리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고 싶어요. AI 성장은 더 지속될 거다. 향후 3에서 4년 동안 컴퓨팅 자원은 오히려 부족하게 될 거고 비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AI에 대한 사용량은 증가할 거다. 그리고 GPU 공급 확보 경제를 더 채울 거다. 그리고 딥식이 기적이냐? 오픈 AI가 2024년도에 공개한 제로1 모델을 공개했을 때 그때 훈련 비용이 한 2천만 불 수준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테크니션은 아니지만 실제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이 연 컴퓨팅 비용 자체가 한 50%씩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예상된 수준이었다. 딥식이라는 게. 오히려 이 딥식 덕분에 AI 발전은 가속화할 거고 발전 과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제가 엔비디아 홍보하러 나온 자리는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요. 결국은 AI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실제 개선이 되고 있다. 실제 2022년도 이후에 지난주 실적 발표하면서 메타가 지금 빅테크 중에서는 거의 나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가 상승했죠. 메타가 AI를 활용하면서 직원을 거의 2만 2천 명을 해고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AI가 이제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기간 동안 메타의 매출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AI 덕분에 실제 실적이라든가 수익성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딥식은 AI 파이프라인이나 성장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모습이고 당연한 수준 아니겠느냐. 이런 거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투자자라든가 유저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딥식 때문에 물론 미국의 AI 패권이 좀 훼손이 되고 뭐 뺏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이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AI가 훨씬 더 싸지고 보편화되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딥식이 다 오픈 소스를 공개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픈 AI가 원래 제로1, 제로2 모델 할 때 소스를 공개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사용만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 딥식 보고 오픈 AI가 제로3 모델 공개하면서 일부 또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나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딥식 마냥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AI 발전이 오늘 내일 바뀌고 또 내일 또 바뀌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 딥시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 오히려 투자자인 우리라던가 사용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메리트를 또 기회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AI 덕분에 메타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됐잖아요. 근데 오늘도 실적이 하나 나왔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구글의 실적이 나왔고 AMD의 실적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두 개의 성적표를 바라봤을 때는 좀 엇갈린 성적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대 사실 봤더니 구글과 AMD 모두 다 지금 시가뇌에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구글 같은 경우는 AI의 어떤 주도 회사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오늘 평가를 제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평가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이 계속 될 겁니다. 저는 조금 큰 그림을 보려고 해요. 마이크로하게 어떤 회사를 막 다 뜯어보고 이런 접근을 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구글이 됐건 이번 달 말에 또 엔비디아가 됐건 아까 제가 모두의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거고 그래서 배분 분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항상 발전해 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앵커님. 지난 2년 동안 엔비디아가 계산하기 나름이긴 한데 900% 상승한 걸로도 나오고 적은 게 600%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기업 실적력이라든가 마진율이라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2년 동안 그 EPS 성장률 자체도 엔비디아만 놓고 보자면 한 500%, 400%대 지금 100%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 2년 동안에 보였던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할까?
그런 주가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가면서 점점 감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두부터 분산, 배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종목 장세가 올 거다. 그런 일환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역시나 살펴봤더니 역시 앞으로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추가적으로 뭐 메타도 실적을 발표했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꽤나 많이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 중에 가장 요겁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죠. 기업의 주가가 가장 잘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건 이익 성장성 아니겠어요? 이익일 것이고 그 이익의 성장성이 어떤지를 주가는 미리 반영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바트만이라고 하죠. 원래 M7이었다가 저기 끝에 브로드컵을 포함해서 배트맨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요새 쓰고 있는데 바트만 뭐 이렇게 엔비디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쭉 해서 EPS 성장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EPS 성장률을 추이만 한번 쭉 보십시오. 브로드컴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500%, 600% EPS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갔다가 쑥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공교롭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가 다 보면 EPS 성장률이 하늘로 탁 올랐다가 점점 빠지는 추세가 일관되게 보이죠. 그런데 브로드컴만 그러니까 앱솔루트 넘버는 좀 낮지만 점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되면 EPS 성장률이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조금 감속을 하고 좀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이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번째 강조드리지만 아까 모두에 제가 왜 미국 주식시장의 업종별 상승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동안에 M7 위주로만 끌려왔던 시장에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들이 이제 점점 확산세가 되고 있다. 그 말은 경제 자체가 아주 뭐 융단 폭격 받듯이 아주 그 전방위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질적 양적 성장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M7 7개 회사로만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거의 60조, 50조 정도 되는데 그 패턴이 정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 발짝 좀 물러서서 크고 긴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제는 M7의 이 독주 체제가 어느 정도는 무마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별로 지금 개별 종목 위주로 또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이때까지 실적을 봤을 때 너무 잘 나온 기업들도 있었고 뭐 부진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이 관세라는 키워드 때문에 약간은 묻혔던 것 같습니다. 관세가 뭐 사실 미국 시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펼쳤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미국 시장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앵커님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을 세 번째 주셔서 참 반갑고요. 제가 시간이 좀 그러니까 딱 결론만 말씀드리죠. 연초 지금 한 2주 지났잖아요. 관세 때문에 한두 차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딱 하루 흔들리고 다시 회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세 변함없을 거라고 저는 뭐 긍정론자입니다. 뭐 많은 이슈 중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맘먹었을 때는 좋은 기회를 찾자는 의미에서 저는 낙관론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갖고 있는 스타일은 당분간 채찍을 적당히 활용하는 분이란 말이죠. 이제까지 한 2주 동안은 채찍 갖고만 시장이 화들짝 놀랐어요. 저는 앞으로 뭐 내일 당장부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굳이 제목을 트럼프에겐 호재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린 이유가 여러분 막 관세 때문에 너무 불안해만은 하지 마시라는 입장에서 써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정책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진행하겠다는 주요 정책 키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에는 감세 정책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뭐 캐나다, 멕시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던 공장들이 피해를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공장 지어야 되겠다. 사실 이걸 원하고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리쇼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와. 그럼 리쇼어링 덕분에 2017년 1기 때 시행했던 리쇼어링 덕분에 그 이후에 매년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지금 30만 개에서 40만 개씩 창출되고 있어요. 그 추세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2, 3년 전부터 미국의 실업률이 천정부지로 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그럼 미국 경제에 긍정적입니까? 이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 뭐 보여주신 말씀 말로 설명드리죠. 이건 아니고요. 그 데이원 행정명령 77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계속 지금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한테는 되게 조금 인상적이었던 게 작은 정부 실천하고 있고 규제 다 철폐해버려. 쓸데없는 규제 지금 계류 중인 것도 다 재검토해서 없애버려. 그리고 정부에서 검열했던 언론 뭐 검열 같은 거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작은 정부 실천하고 있고 효율화된 정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든 시장에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관세 하나만 부정적인 걸로만 너무 매몰돼 있었는데 트럼프 발 호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반영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트럼프 정책, 트럼프 2기 때는 미국 경제가 훨씬 더 긍정적인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역시나 트럼프 2기 때는 미국 경제 훨씬 더 탄력적인 성장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잠깐 그 표로 나왔던 걸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게 그 엑손모빌이 얼마 전에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성적표 자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엑손모빌의 기업의 행보 자체가 트럼프 정책과 어느 정도 맞물리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업스트림 쪽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쪽 섹터도 좀 깊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다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방금 업스트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캐내는 곳이 업스트림, 배송하는 곳이 미들스트림, 실제로 이게 파는 리테일에 이제 판매하는 곳이 다운스트림이잖아요. 저는 업스트림보다는 미들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리그 숫자라고 하죠. 시추선 가동 숫자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원유 양 자체가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것보다는 유지 내지는 하락되겠죠. 네. 그러면 업스트림 쪽에서 얻는 수익성보다는 배송하고 판매하는 이쪽이 훨씬 더 수익성이 개선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그래도 말씀 나온 김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어느 분야를 더 수혜를 볼까? 뭐 답만 간단히 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는 인프라 유틸리티 쪽 산업재 그리고 감세가 실제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 중소형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쪽 우리가 보통 금융 쪽이라고 하면 이제 은행주를 보통 보는데 저희는 사실 전통적으로 은행주는 그렇게 메리트를 보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금융 중에 뭐 IPO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사모사채 또는 사모주식, 사모시장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마켓 여기에 투자하는 ETF가 또 꽤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작년 하반기 말에 트럼프 트레이드를 이제 저희가 그 11월 5일 날 당선된 이후에는 실제로 반영을 하진 않았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보자라고 해서 작년 12월 하순 정도에 이 리밸런싱을 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 한 서너 개 업종 몇 개를 반영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과연 어제도 뭐 꽤 높은 상승률을 보여서 뭐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 몇 개 업종을 좀 소개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업종 설명해 주셨고 사실상 금융을 생각하게 되면은 최근에 뭐 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던 은행 쪽을 바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IPO라던가 사모 쪽을 바라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면은 각 기업들의 행보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점차 지금 미국 내에서 산업 생산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을 더욱더 강화한다, 더 강하게 만든다. 그게 그대로 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세 정책이라던가 이런 기업별 정책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수치로 봤을 때는 미국의 제조업이 결코 약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뭐 앵커님께서는 사실 깊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그쵸. 모르실 수도 있고 죄송해요. 실제 제조업이 거의 공동화됐었죠, 미국이. 네. 뭐 이를테면 워낙 비싸진 물가, 생산 비용을 버리고 이제 싼 곳을 찾아가다 보니까 중국을 갖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니까 이제 트럼프를 위시해서 중국을 잡자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실제 제조업이 거의 공동화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건호 근처에 러스트벨트라고 있었잖아요. 네. 자동차 그 철강 산업이
다 공장이 나가다 보니까 녹슬어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데 그걸 다시 부응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되게 중요한 질문 몇 개 자리 주셨는데 트럼프가 진짜 무서운 거는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 또는 이 상대방 뭐 중국을 위시한 이런 국가한테는 무서운 조치인 게 뭐냐면 2021년도로 기억합니다. IIJA법이라고 기억나세요? 인프라스트럭처 앤 잡스 액트라고 하는 게 이 그 미국 전역에 이 인프라를 새로 깔면서 직업을 만드는 일자리를 만들자는 법이고 그게 시작이 된 게 트럼프 1기 때 이 법을 준비했어요. 트럼프 1기 때 그 트럼프가 당선된 게 사실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 다시 만들어주겠다 하면서 당선된 거고 실제 그분이 지금까지 올곧이 일관된 목소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 그 일자리 파생이 큰 제조업을 다시 재건하면서 경제를 일으키겠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GDP가 1년에 30조입니다. 네. 30조의 70%를 차지하는 게 소비예요. 소비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 관세 때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받아오는 게 소비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화됐던 제조업이 다시 재건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 미국의 제조업 보고서 이렇게 딱 찍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영문 보고서 제목이 대부분 US Manufacturing Renaissance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Rebuild the Econom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판도가 정말 바꾸어질 거다. 그래서 사실 여담이지만 저희가 3년 전에 회사를 시작하면서 답은 미국밖에 없다는 생각을 그래서도 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소비 하나만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미국이 제조업까지 재건이 된다. 이거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 다음번에 한번 좀 심도 있게 나눠보죠. 네.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네, 사실상 이 제조업 지표를 살펴보면 단연 독보적인 1등은 중국으로 찍히고 그 다음 순위를 봤더니 인도더라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나라들 안에서는 지금 미국이 해당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까지 강화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강한 미국 그 정책이 본격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이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 반면 중국 제품에는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중국도 강력한 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산 LNG와 석탄 등에 각각 15%,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을 비롯한 희토류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PVH와 유전자 분석업체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PVH는 신장 위구르산 면화를 보이콧한 것이 문제가 되었었고 일루미나는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경쟁 관계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협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펜타닐 밀매 단속, 중국 소유의 틱톡 소유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의제가 산적해 있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제한적이지만 구글 등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미국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이용을 금지하는 가운데 화웨이와 텐센트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에 딥시크의 AI 모델을 탑재하면서 상업적 활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화웨이는 스타트업 실리콘플로우와 협력해 자사 어센드 클라우드에서 딥시크의 대규모 언어 모델 V3와 추론 모델 R1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텐센트 역시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에 R1을 배포하여 개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딥시크 모델은 100만 토큰당 입력 4위안 그리고 출력 16위안으로 오픈 AI의 O3 미니 모델 대비해서 50% 이상 저렴한 비용을 제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서방의 딥시크 보이콧에 맞서 중국의 AI 자립도를 높이고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인 대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 AI 기업들이 자국 내 협력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향후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중국의 입지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상대로 불법 제품 판매 등 소비자 보호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4개 회원국들과 함께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징금은 각국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들이 이번 조사에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 대한 조사에서 CPC 네트워크와 공조해왔습니다. CPC 네트워크는 27개 EU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인 노르웨이 그리고 아이슬란드가 EU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례를 공동 조사하는 조직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쉬인 대변인은 국제 당국과 그리고 규제 당국 그리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승인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판매 대상에는 7억 달러 상당의 1000파운드 폭탄 4,700개와 3억 달러 규모의 장갑 불도저가 포함됐으며 이는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을 앞둔 선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했던 2,000파운드짜리 고위협 폭탄 애수출도 재개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가자 지구와 레바논 휴전의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오랜 기간 무기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 확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개발처 청산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일론 머스크를 적극 지지하며 그의 정부개혁 역할을 옹호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류가 연방기관의 조직과 예산을 조사하는 것을 자신이 승인할 것이라며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머스크는 국제개발처를 범죄 조직이라며 비난하고 관련 직원들이 그의 조직의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려다 정식적인 청분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지가 연간 5조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려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을 획득한 것이 과도한 월권 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 낭비를 줄이려 한다며 머스크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하고 그가 정부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또 워싱턴 DC 본부 직원들이 출근 금지를 통보받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체되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스트라이커입니다.
네, 가장 먼저 스트라이커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료기기라던가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적인 기기입니다. 한마디로 저런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회사고요. 일단 주요 산업 분야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형외과 부분이고요. 인공관절이라던가 외상치료용의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수술 장비와 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술용 전동기구라던가 환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이 병원용 침대와 환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장비들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기술과 척추치료 쪽에서도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신경외과 척추를 수술할 수 있는 기기 그리고 더불어서 내시경과 최소 침습 장비를 개발한다. 여기까지 딱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딱 부합하는 성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은 YOY 대비했을 때 1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딱 부합하는 성적 가지고 나왔고요. 사상 최대 실적을 최근에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이라던가 미국 시장, 해외 시장 파일을 살펴보자면 판매 가격은 일단 YOY 대비했을 때 1%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는 YOY 대비했을 때 7%가 올라갔고 또 미국 시장 안에서는 YOY 대비했을 때 무려 12%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척추사업 매각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했을 때 54% 정도 감소를 했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순이익은 15.5억 달러고요. 마찬가지로 시장 기대치에 딱 부합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가이던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는 유익성 성장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했을 때 8에서 9%, 연간 조정 영업이익률이라던가 EPS, 자본 지출, 매출과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가이던스를 꽤나 높게 잡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과 이익률 같은 경우에 계절성은 2024년과 좀 비슷할 것이다라면서 비슷한 환경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더 나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행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스트라이커는 척추 임플란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VB 스파인에게 2025년 올해 상반기까지 매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VB 스파인은 스트라이커의 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데요. 이 VB 스파인은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서 마코 스파인이라던가 코파일럿에 대한 독점적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코 스파인과 코파일럿이 뭔가 살펴봤더니 이 마코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마코 로봇을 척추 수술용으로 확장한 버전입니다.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세밀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인데 이게 척추 수술용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되는 거고요.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이 수술 보조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코파일럿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수술할 수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조금 더 편리한 기능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벌토스 메디컬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수술적 척추 치료를 이 부분을 또 강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가 더 넓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큐 가이던스 시스템을 통해서 AI 기술 수술 가이드를 또 제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큐 가이던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 수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잘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한마디로 정말 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I가 또 접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풍부한 이 매출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으로 수술 중에 또 정확한 판단까지 지원을 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 마코 스파인 로봇으로 정밀하게 척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밀하고 이 혈관 안에 또 침투가 될 수 있는 그 정밀 로봇이기 때문에 이쪽 섹터까지 좀 파일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사업 다각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척추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억 달러의 이나리 메디컬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이나리 메디컬이 가장 잘해왔던 이 VT 기계적 혈전 제거술 포트폴리오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살펴봤더니 지금 제가 사진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수술에 대한 포트폴리오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VT 기계적 혈전 제거술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로 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안에서도 또 추가적인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